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온체인 피어 인덱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된 박수빈입니다. 네, 우선 저희 팀 소개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삽질과 노가다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발표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을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라는 뜻에서 실물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끝나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좀 안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태에 되게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다룰 토픽 같은 경우에는 가스픽스라고 하는 일종의 금융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걸 한 줄로 요약을 하면 The On-Chain Fear Index, 그래서 시장의 공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의 문제의식부터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문제의식이 뭐였냐라고 하면, 많은 시장 지표는 객관적이지 않고 특정 주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문제의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모두 다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증권기관인 SEC가 작년에 4개의 마켓메이커를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기소를 당했냐라고 하면, 이제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범죄로 좀 추적이 됐었냐라고 하면, FBI에서 오퍼레이션 토큰 미러라고 해서 가짜 토큰을 만들어서 낚았어요. 이 트레이더들과 마켓 메이커들을. 그때 이제 2.5 밀리언 달러 규모의 펌프앤덤프랑 워시 트레이딩 스킴이 전부 적발이 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학술적으로 발표를 했던 논문의 인용을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half of crypto exchange volume is estimated to be fake. 그래서 거래량의 절반 정도는 사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개개인의 뭐 개미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되게 허수가 많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되게 많은 지표들을 보잖아요. 뭐 되게 쉽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선 채권 가격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지표가 없을까? 그걸 좀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발라낼 수 있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지표들의 한계, 그럼 뭐 CEX에서 이제 거래가 조작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그럼 온체인의 지표들을 사용을 하면 걔는 건강하고 신뢰 가능한가?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지표들을 몇 개를 들어보자면, 우선은 덱스 볼륨이 있죠. 덱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때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었겠으나, 최근에는 이제 워시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거래량 내지는 볼륨이 실수요랑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생각을 하느냐랑은 완전히 독립적인 값이 된 지가 조금 오래고, 액티브 유저, 이것도 뭐 이제 요즘에 밈들 많잖아요. 약간 when TGE 하면서 이제 개인 여권 인증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에도 시빌 월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고, TVL, 이제 이것도 이제 락업이나 포인트 파밍을 이용을 해서 실제 시장 참여자가 아닌 사람들의 돈을 가둬놓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충분히 많이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 설계, 게이밍, 단일 프로토콜 의존, API 집계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특정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지표는 온체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나도 취약한 점이 많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CX 정보도 못 믿고 온체인도 긴가민가하다 하면, 약간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면 어떠한 요소들을 조금 반영할 수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꼽은 세 가지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CEX 기반 지표, 조작이 제일 심하고 덱스 프로토콜, 못지않게 취약하고 유동성 파편화도 문제겠고요. 뭐 전통 옵션 기반의 지표들을 볼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얇습니다. 유동성의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태계를 대표하는 무빙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조작 비용이 높을 것. 잠시만요. 조작 비용이 높을 것.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조작하는 것의 비용이 조작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커야지 안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고, 특정 플랫폼 종속성이 낮을 것. 그래야 이제 굉장히 많은 체인들이 발생하고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건하게 버티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생태계 대표성을 지닐 것. 그래서 너무 유동성이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생태계의 움직임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을 것. 그럼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료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얻은 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조작이 불가능한 내지는 굉장히 어려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유일한 행동 기반의 신호이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물장 내지는 뭐 약간 트럼프 10월 12일 같은 사태들이 있을 때 저희의 행동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제 장이 조금 큰일이 난 것 같다, 빨리 도망을 쳐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대규모의 청산이 일어나거나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지션, 선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사이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로 끼어서 봇을 돌리는 회사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시장이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내 거래가 먼저 발생해야지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서 더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 priority fee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돈을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조급함을 우선은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작 불가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특정 체인을 마비시키는데 최소 수백 달러가 들어요. 한 1초 정도를 마비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저희 뒤에서 만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간에 걸친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 비용이 발생하고 조작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조건 역시 가스가 잘 충족을 시키고, 보편성, 뭐 덱스건, 랜드건, 펄프건, 퓨처건 다 그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선 결국 가스라는 요소를 포함을 할 수밖에 없죠,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기 때문에 가스는 뭘까 하면은 One and Only Universal Behavior Signal, 되게 대표적인 행동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왜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의 프로포절이에요. 그래서 이미 되게 많이 대중화가 돼서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EIP 1599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더리움의 수수료 구조, 그러니까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구조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눈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베이스 피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피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차는 트랜잭션들이 늘어날 때 그 가격이 특정 수식에 따라서 증가해요. 그래서 얼마나 블록이 꽉 차 있느냐, 혼잡도를 설명을 해주는 요소가 되고, priority fee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유저가 자기 거래를 더 먼저 집어넣기 위해서 지불하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들의 조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L2에도 이제 이 구조가 되게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호환성을 가지는 롤업들 역시 이 수수료 구조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들을 잘 분해를 해보면 이 priority fee로부터 사용자들의 심리를 포착해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L2를 진짜 써도 되나? L2의 데이터를 쓰는 게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이제 L2 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저 오퍼레이션 per second는 이미 절대값으로 1560개 per second예요. 그래서 이제 초당 1.56K의 유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L1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압도하냐라고 하면 스케일링 팩터가 111이에요. 그래서 L1에 비해서 유저들이 특정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게 111배 정도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시장 참여자 행동의 99%는 L2에서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L이 L1이 더 크기 때문에 L1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 심리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L1은 정체가 됐지만 L2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속된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 이더리움의 거래 트랜잭션 기록들은 조금 정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L2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 소견을 담자면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됨에 따라서 더 많아질 거다라는 예측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L2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 중에 또 뭘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를 저희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우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L2 거래량의 46%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디파이 TVL은 전체 L2 시장의 46%,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여기서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그래서 사실 베이스와 아비트럼을 포함하면 L2의 거의 80% 디파이 트랜잭션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피를 베이스 피와 프라이어티 피로 구분을 하는 EIP 159 수수료 구조를 따르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가스피는 블록의 혼잡도와 지갑의 조급함의 합산이라고 했는데 이 구조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가설을 펼쳐보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요소는 굉장히 다양한 디앱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활성 주소, 덱스, 퍼프, 볼륨,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모두 동작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할 거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파편화된 온체인에서 유일한 공통 신호라면 가스가 이를 심리지표로 좀 변환을 해보자 라는 거를 이제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셋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총 5.37빌리언 개의 데이터 포인트, 40밀리언 개의 블록을 전부 분석을 했고, 그 중에 시계열 순으로 80% 인샘플, 20% 아웃샘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체인의 메인넷 출시 시점부터 2026년 1월 9일, 굉장히 최근이죠, 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raw transaction field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심시간 직전에 집중력이 조금 깨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가장 러한 레벨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맨 왼쪽 칼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에 담겨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그것들이죠. 블록 넘버, 타임 스탬프, 베이스 피, 가스 리밋, 가스 프라이스, 프라이어티 피, 그리고 실제로 트랜잭션 밸류, 이것들을 합산해서 이용된 가스 양, 그리고 가스 비를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포착해내는 어떠한 특성 값을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거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게 블록 단위로 집계를 해보는 행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앙 값은 어떨까? 블록 내에서 상위 5% 값은 어떨까? 거래 개수는 어떨까? 혼잡도는 어떨까? 이런 블록 단위의 집계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해볼 수 있는 건 블록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평균값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분, 1시간 이런 다양한 윈도우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취해서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시도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절대값보다는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volatility죠. 그래서 베이스 피에 대한 volatility, priority 피에 대한 volatility, transaction count에 대한 volatility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이제 살짝의 저희 아이디어들을 더해서 composite
피처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얼마나 급한지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상위 5%의 urgency fee랑 중간 값이랑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의 값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이 블록에서 사용자들이 조급함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런 가설들을 도합을 해서 저희가 총 탐색했던 피처 스페이스는 240개 이상 정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증명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건데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연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값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더리움 볼러틸리티를 기반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조금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선. 근데 그래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잘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사실 연관관계가 있어서 다 잘 따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분산성이 낮은 아이들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하는 작업을 했고 그걸 이제 이런저런 모델들에 넣어봤습니다. 선형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비선형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예 머신러닝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한 80%의 인샘플 우리가 테스트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아웃 오브 샘플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아진 피처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는 뭘 했냐?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 놀리지를 이용해서 피처를 만들었고 볼러틸리티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걸 이용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모델 최종 하나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터링된 피처들, 얘네는 실제로 우리의 가설에 부합하는 동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수식은 싫으시다면 가볍게 스킵하셔도 전혀 뒤에 발표를 이해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베이스 피 볼러틸리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네트워크 혼잡도가 얼마나 복잡한지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거래가 많은 시즌이 있을 수가 있겠고 거래가 적은 시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나? 네트워크가 되게 지금 번잡한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priority fee P90 볼러틸리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블럭 내지는 타임 윈도우 안에서 프라이어티 피를 유저들이 지불했다라고 했을 때 상위 10%의 비싼 값을 지불한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사용자는 다음 트랜잭션에서 그 값을 더 올리겠죠. 그래서 이 극단적 긴급 상황의 빈도나 강도를 잡아낼 수 있는 피처이기 때문에 선별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트랜잭션 카운트도 생각보다는 꽤 유의미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앞에 베이스 피 컨제스천과 거의 유사한 값이지만 베이스 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는 레인지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나은 특성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총 경제 활동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나 내지는 감소하는지 사용자들이 얼마나 위축돼서 안 움직이는지 아니면 진짜 막 너무 낙관적이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군집 행동의 강도를 포착해낼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urgency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한 사람의 값 상위 이제 5% 내지는 10%의 값과 priority fee 중에 중간에 있는 값의 비율 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값을 지불하는 MEV 봇이 취할 수 있는 효용이 굉장히 크다거나 그래서 이제 봇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는 상황에 얘가 증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산, 급매도, 차익거래 기회 포착 같은 상황들에 대한 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priority CV average라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은 블록 안에서 또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앞에랑 비슷한 값들입니다만 시장 참여자들마다 시장에 대한 의견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지는 불안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값들에 대한 분산 값을 나타내는 값이고 의견 불일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지 의견이 빠르게 합일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마다 계속 서로 상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변화량이 굉장히 느린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priority CV volatility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 비교를 통해서 선별해낸 값들에 대해서 이제 숫자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어느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편차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값 두 개는 Parity CV Volatility랑 Urgency Ratio Average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의 불일치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걔는 이제 이더리움의 변동성이랑 항상 안정적으로 뚜렷한 연관관계를 가졌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parity fee가 얼마나 많이 지불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떤 시간 간격에 보느냐에 따라서 내지는 어떤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이제 되게 안정적인 그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잘 설명하는 이 두 개, 그리고 앞에서 봤던 6개들을 잘 조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식은 생각보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비해서 단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되게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너무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넌리니어한 시도를 해보기도 했고, 뭐 아니면 이제 최적화를 하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가중치를 휴리스틱하게 잘라서 했을 때 이제 아웃 오브 샘플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보였어요, 모델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뭐 한 500개 정도의 임의의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모델 서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제가 꽤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쪽의 그래프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2025년 11월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추종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뒤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변동성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상관관계는 약 3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기성금융에서 사용하는 지표들 역시도 이제 뭐 S&P 500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뭐 30%의 추종을 가지면 되게 뭐 로버스트하다, 약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뭔가 쓸만한 걸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좀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의 행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진짜 잘 검증한 거 맞아? 그래서 약간의 학술적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구간과 무관하게 이더리움 볼리틸리티와 이 저희가 사용한 기저 피처들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색이 옅어지는 구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레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나? 라고 했을 때 우연일 확률은 1% 미만이다. 그래서 이건 통계학적 기법인데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를 했을 때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것과 우리가 앞에서 찾은 피처들 parity CV 볼륨 내지는 urgency ratio average의 값이 우연히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몇일까라고 하면은 다양한 롤링 윈도우에서 1 미만의 값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애들이구나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제일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은데, 이제 이더리움 볼라틸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지표들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지표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은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한 이더리움의 실현 변동성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디볼이에요. 그래서 대리빗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옵션 가격에 대해서 이제 30일의 기대 변동성을 예측을 한 값이고, 이제 기성금융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빅스라는 모델을 아실 것 같은데, 실제 옵션 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값을 반영하는 게 이제 저 초록색의 디볼이라는 값이고, 또 하나 되게 유의미한 것은 오픈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성 금융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선물 시장이 마켓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체감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물이나 영구 선물 시장에서 열려있는 포지션의 합산이 OI 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OI 값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청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뭔가 되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빅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시장이 약간 큰일 났다, 진짜 무섭다, 약간 이런 뜻이고, 그 왜 무섭냐? 선물들이 주르륵 다 청산될 테니까. 그래서 얘네는 반대의 움직임을 가지는 게 좋은 값인데, 오히려 저희가 사실 모델링을 했던 이더리움의 실현 변동성보다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마켓의 심리를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벤치마크 테스트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값들은 뭐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기성금융이죠. 메릴 린치 옵션 볼러틸리티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채권 변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ETF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무시를 못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상을 펼쳐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일 베이직하게는 숫자를 보고 시장이 위축됐나? 괜찮나? 지금 호황인가? 불황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준다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은 얘가 뭐 상품이 된다면은 조금 재밌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유니스왑 V4 훅 같은 걸 만들어서 재밌는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이더리움의 실제 볼러틸리티고, 이제 보라색이 저희 GVIX 모델이고, 파란색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GVIX 스파이크가 먼저 반응을 하고, 리얼라이즈드 볼러틸리티가 반응을 하고, 데리빗이나 다른 CEX 인덱스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재밌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QR코드를 스캔을 해보시면 저희가 만든 모델과 기존 벤치마크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이벤트 시점도 다 핀포인트를 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내 직관을 벗어나네 내지는 안 벗어나네를 이제 뭐 발표가 지루하시다면 이제 실제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일어나서 스캔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안타깝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GVIX가 먼저 반응을 하고 얼비는 대체로 뒤따르고, 따를 때도 있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를 좀 자동화를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GVIX랑 기존에 저희가 쓰던 T1 볼러틸리티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본다면, 그래서 뭐 톡식 플로우를 감지를 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퀴디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겠다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GVIX가 스파이크가 되게 갑자기 팍 튀었다 하면 이제 시장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리퀴디티 레인지를 줄여버리면 임퍼먼트 러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역선택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플레이도 가능하겠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겠고, 그래서 이게 톡식 플로우의 감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슨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타임 샘플링을 한 건 5분 단위의 블록 집계 그리고 4시간의 롤링 윈도우를 사용을 했을 때 36분 정도의 선행성을 가져요. 그래서 뭐 훅을 걸고 대응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자동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보조지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걸 이 렉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서 조금 주장을 강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한 랩업을 해보자면, 어떤 걸 만들었냐? 시장 참여자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탈중화된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개 내지는 넥스트 스텝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이제 첫 번째는 가스 노이즈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혼잡에도 반해요. 그래서 뭐 베이스 체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제시의 뭐 대규모 NFT 민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GBIX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FT 민팅 같이 가스비가 급변하는 상황이 꼭 디파이의 액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했을 때 이벤트에 디노이징을 발라내면 조금 더 괜찮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이제 fee policy sensitiv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2일 전에 베이스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래서 발표 자료에는 갱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을 때는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L2 롤업이니까 얘네 EIP 159를 쓰면은 되게 많은 체인에 대해서 포괄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전에 베이스의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우리 옵티미즘에서 나간다, 오피스텍에서 이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살짝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EIP 159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내지는 그걸 따르지 않는 체인들이 많아진다면 이제 이 방법론의 대표성이 되게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베이스 엔지니어링 블로그가 우리는 이더리움의 더 빠른 테스트넷이 될 거다라는 스탠스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게 멀티체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없습니다. 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점유하고 있는 체인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꽤 높습니다만, 아비트럼이나 뭐 내지는 오피스텍의 다른 슈퍼체인들, 모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리니어한 모델이 더 약간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했습니다만, 얘네의 상관관계 내지는 변동성에 대한 추적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보통 마켓이 되게 빨리 변할 때 그게 슬금슬금 낮아져요. 저희가 아무래도 4시간의 롤링 윈도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연히 시장이 빨리 변화를 하면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블랙스완 상황들에 대한 별도의 처리를 해볼 수는 없을까?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팀에서는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랑 개선점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발표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쉽지만 이제 저희의 QR을 일어서시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푸터에 저희 메일도 넣어놨으니까 더 디테일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라던가 모델 빌딩에 대한, 모델 이볼루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번 발표를 함께 준비해 주신 팀원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게스비를 가지고 빅스를 추정한 거는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은데, 질문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연구가,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선행 연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발전을 했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사용에 갔을 때,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선형 베팅만 했잖아요. 선물 시장이니까. 그럼 옵션 같은 이제 비선형 금융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멀티체인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몇 개 체인만 해도 금융 상품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금융 상품화 가능성이 얼마나 높게 보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길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간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빅스를 만들려는 시도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된 뭐 시빅스에 대한 약간 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메이저하지는 않은 것 같고, investing.com에도 비슷한 지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델이나 웨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진짜 과거의 백테스팅 데이터를 보고 유저들이 스스로 사용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리즈닝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2개가 제일 유사도가 높은 연구일 것 같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실패와 피벗을 겪었는데, 이제 사실 첫 아이디어의 출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계열도 그렇고 스위도 그렇고
그렇고 대부분의 그 시장들이 가스비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스 선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발리데이터라던가 시퀀서라던가 아니면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쪽이라던가 가스 퓨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저희도 좀 출발을 했던 지표였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논문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서 이제 저희도 이제 행동성 지표로 좀 피봇을 했던 면이 있어서 거기까지가 이제 선행 연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금융 상품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스테빌라이즈를 하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구축은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 이제 팀 내에서 논의를 거쳤던 거는 이거를 그냥 진짜 프리딕션 마켓으로 열어서 발표에 뿌려버려도 재밌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거 자체가 금융 상품이고 프리딕션 마켓에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어떤 일종의 해칭 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의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준법 정신이 그거를 좀 가로막았다라는 걸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트레이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샤프 레이시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시도들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리즈너블한 수치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전에 아까 발표 시에 행사장 구조로 잘 보이지 않았던 QR코드를 지금 뒤에 띄워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스캔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얼에 프리딕션 MVP가 있으니까 살짝 조악합니다만 한번 즐겨보셔도,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의 투자니까요. 백테스팅이고, 그래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심리 지표라고 하면은 그 유저 활동이랑 MEB 봇 같은 봇 활동이랑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표를 산출할 때 그런 활동을 구분하셨는지, 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그거를 디노이징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라우터들을 통해서 그 봇이랑 실제 유의미한 거래를 발라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10%를 넘어가기가 힘들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선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 없다고 판단해서 분리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던 더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MEV 봇을 시장 참여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이제 MEV 봇, 리퀴데이션 봇, 텔레그램 봇 모두 사실 차익 거래나 그 시차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디파이 액션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발라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과 답변해 주신 학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